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지능정보융합학과에 소속돼 있고요. 동시에 AI연구원에도 소속되어 있는 광노준 교수입니다. 제 전공은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것들의 응용, 주로 컴퓨터 비전이나 자연어 처리 등에 응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인공지능은 어떻게 강아지와 고양이를 어떻게 구분할까? 여기에 대한 간단한 오버뷰와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제일 첫 번째 주제는 인공지능인데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란 뭐냐라고 하면, 인공지능은 인간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개념 혹은 대상을 학습해서 그것을 인식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대처를 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잘 됐다라고 하면은 기계, 컴퓨터도 마치 지능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예전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겠지만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왔고요. 특히 동화책이나 만화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이 많이 구현이 되어 왔죠, 실제로. 그래서 이런 상상력이 발현이 되어 왔죠. 예를 들어 피노키오 같은 경우에 목각 인형인데 얘가 생각하고 친구도 사귀고 뭐 이렇게 사람처럼 동작한다든지, 아니면 만화 같은 데서 톰과 제리 같은 데서 톰이나 제리 둘 다 동물인데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지능을 가진 것처럼 사람처럼 된다라고 해서 인공지능의 꿈인 거죠, 그게. 그래서 만약에 인공지능이 잘 된다라고 하면 실제 그런 것들, 로봇가 사람 말을 다 알아듣고 시중을 들고 뭐 이런 것들에 인간의 상상이 발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전서부터 실제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넓은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오르골을 잘 아실 텐데 태엽을 감으면은 음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오르곤을 어떤 집 안에서 이렇게 틀었다라고 하면 그 집에서 실제 피아노나 뭐 오르간을 치는 건지, 아니면 실제 오르골이 연주되고 있는 건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르골도 일종의 인공지능, 여기선 지능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인공지능의 아주 기초적인 단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참새를 쫓기 위해서 허수아비 같은 걸 세우면 멀리서 보면은 이게 사람인지 아니면 허수아비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 풍선 인형, 팔 막 흔들리면서 그런 것도 일종의 인공지능의 원시적인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해하려면 먼저 인간 혹은 동물이 어떻게 지능을 가지고 있는지, 학습하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아이가 학습하는 것을 보면은 먼저 관찰을 굉장히 많이 하죠. 눈을 막 이렇게 돌려가면서 세상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일종의 나중에 설명드릴 비지도 학습이라는 개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이가 배우는 것 중에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엄마나 어른들한테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죠. 뭐 지나가다가 뭔가를 보면 뭐 꼭 앉아서 이건 뭐냐 계속 물어보죠. 예를 들어 길가에 무슨 꽃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뭐야 라고 하면 요즘에 가을인데 코스모스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코스모스라는 것을 이제 지도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지도학습과 또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또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책을 읽어서 배우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책을 읽음으로써 머릿속에 새로운 장면 같은 거, 책에 글로 써 있는 것을 장면으로 상상을 하게 되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장면을 생성하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생성 모델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관찰이나 질문이나 책 같은 거를 보고
아이가 배우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한 번에 못 배우죠. 그래서 반복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인간의 지능 혹은 생물의 지능을 컴퓨터가 갖게 하겠다라는 원대한 꿈을 이루는 모든 연구 분야 혹은 모든 기술적인 분야 이런 것들을 다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기계학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학습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인공지능의 모델이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 기반 모델인데요. 규칙 기반 모델은 전문가가 어떠한 규칙을 정한 다음에 그것을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어떤 시스템에 집어넣는 거죠. 컴퓨터 프로그래밍 중에 if then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if 뭐 하면은 then 뭘 한다. 만약에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은 뒤에 거를 수행한다. 이런 걸로 기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규칙 기반 모델이고요. 이것은 사실 지능은 아니고 학습은 좀 아니죠. 거기에 비해서 학습 기반 모델이 따로 있는데요. 학습 기반 모델은 주로 많은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기계가 자동적으로 분석해서 거기에서부터 어떠한 일정한 규칙을 찾아내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기반 모델을 통틀어서 기계학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계학습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학습을 통해서 기계를 똑똑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연구 분야고요. 방금 전에 설명한 대로 규칙 기반 모델은 일종의 연역법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이 학습 기반 모델, 그러니까 기계학습은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귀납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중요한 용어 중에 패턴 인식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패턴 인식은 기계학습과 거의 동일해요. 용어 자체가. 그런데 의미는 약간 다른데 그 의미하는 바는 똑같죠. 그래서 기계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학습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데 초점을 맞춘 용어라고 하면은 패턴 인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문 인식하고 홍채 인식하고 문자 인식하고 이런 것처럼 무엇을 이라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춘 단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떠한 패턴을 인식한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계학습이라고도 표현이 되고 혹은 패턴 인식이라고도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학습의 세부 분야가 뭐 나누기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나눌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는 크게 이제 기계학습을 세 가지로 나누죠. 첫 번째는 지도학습, 그 다음에 비지도학습, 그 다음에 강화학습 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회귀 분석이나 분류처럼 이렇게 그 입력 변수들이 쭉 있고요. 입력 변수로부터 출력을 추정하거나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분류 문제는 출력이 이렇게 0, 1, 2, 3, 3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이산적인 분포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회귀 분석이다라고 하면 출력이 내일 온도 몇 도야, 뭐 내일 날씨가 어떠야, 온도가 몇 도야, 강수량이 얼마큼 돼 이런 것처럼 실수를 출력으로 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출력의 관계가 아니라요. 그냥 데이터만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 데이터가 쭉 있으면 뭐 이 사람은 키가 몇 센치고 발 사이즈가 얼마고 뭐 쭉 있을 텐데 손 크기가 얼마고 이런 게 쭉 있을 텐데 이것들이 하나하나의 특징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특징이 돼서 그래서 얘들을 자체적으로 비슷한 것끼리 묶는다든지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사람은 대충 이런 분포로 이루어져 있구나. 키는 보통 뭐 160에서 170 정도 되고 예, 몸무게는 뭐 50에서 100kg 정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예, 분포를 추정한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또 응용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그 분포를 알면은 분포에서 샘플링을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를 뽑아내면은 새로운 샘플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성 모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비지도 학습이고요. 마지막으로 강화 학습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알파고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알파고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바로 강화학습인데, 주로 환경과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면서 그래서 배워나가는 것을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지도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도학습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입력하고 출력 쌍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입력을 X라고 하고 출력을 Y라고 했을 때 이 X, Y의 쌍이 수많은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X랑 Y의 관계를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입력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는 새로운 것은 이제 입력만 들어오는 거죠. 그때 출력을 뭐로 낼지를 그 학습된 어떤 것이 있으면 학습된 기계가 있으면 그 기계에 입력으로 넣어주면 그 출력을 예측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날씨 예측 같은 거 하는 것들이 다 이 지도학습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주가 예측.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뭐 현재 뭐 지수가 얼마인데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게 바로 지도학습이 되겠죠. 표를 보시면 종이 고양이, 개, 참새, 개미, 나비 얘들을 분류하는 문제죠. 크기 60cm, 90cm 동물의 크기가 있죠. 그 다음에 다리의 개수 뭐 4개, 2개, 뭐 6개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눈의 개수 뭐 2개, 그 다음에 날개가 있냐 없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설명드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입력으로 주어지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동물의 크기는 60cm고 다리는 4개고 눈은 2개고 날개는 없고 하면은 과거에 학습된 걸로 보면은 얘는 고양이라고 이렇게 데이터가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데이터가 쌓여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들을 배워서 예를 들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죠. 크기는 한 50cm 되고 그 다음에 다리는 4개가 있고 눈이 2개고 뭐 그 다음에 날개는 없고 얘는 고양이랑 비슷한데 라고 하면 고양이로 판단을 하는 거죠. 물론 판단해서 그때 강아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틀릴 수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부터 배우는 것을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8번째 줄에 보면은 다리가 3개 있는 거 이렇게 뭐 강아지죠. 강아지인데 3개가 있는데 뭐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잃어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눈 같은 경우에 그 5번째 줄에 있는 거 이걸 보면은 눈이 4개라고 나비의 모양을 그 사람이 레이블링 할 때 레이블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것은 뭐다라고 정답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그 레이블링 할 때 사람이 눈을 4개라고 착각한 거죠. 날개 모양을 보고 이렇게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주 특이하게 개미는 주로 일개미만 있어서 일개미만 우리가 봐와서 날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숫개미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것은 숫개미 같은 경우에 날개가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건 뭐 오류가 사람이 이 정답을 적어낼 때 오류를 한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에 이런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가 조금이면 이걸 배울 수가 없는데 데이터가 많으면 이런 것들까지도 점점 분포를 배우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지도학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비지도학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지도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비지도학습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학습과는 달리 입력 데이터만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X만 주어졌을 때 이를 이용해서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하거나 비슷한 것들끼리 모으는 이런 군집화 등을 수행하는 것을 비지도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지도학습도 마찬가지 똑같은 예를 들 텐데요. 여기에서 여기 맨 마지막 열에 있는 그 종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것들을 보면은 크기가 60cm, 90cm, 10cm, 1cm, 4cm 뭐 이렇게 쭉 있죠.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 입력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크기, 다리, 눈, 날개 여기서는 이제 4차원 데이터가 주어졌는데 이 4차원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일단 크기만 보고 이렇게 분류를 한다. 자, 사람들이 생각한다라고 하면 큰 거하고 작은 거가 있네. 그래서 뭐 50cm 이상인 거랑 그다음에 10cm 근방 그 이하 이런 것들 두 개 이렇게 종 혹은 두 개의 군집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는 것을 군집화라고 합니다. 물론 군집화의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군집의 개수 정도를 사람들이 정해주면은 자기가 알아서 알고리즘이 알아서 몇 개의 군집으로 나눠줍니다. 이런 거를 할 때는 실제로 많이 쓰는 게 광고회사 같은 데서 예를 들어 자동차를 판다라고 할 때, 그쵸? 타겟티드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대상한테 광고를 전 국민한테 TV 광고를 뿌리느냐, 아니면은 특정한 대상한테 뭐 쿠폰 같은 거를 주면서 우편으로 주면서 구매를 유도하느냐라고 할 때 타겟티드 마케팅 같은데 이런 군집화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차원이 점점 커지면은 실제로 일단 차원이 하나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크기만 있다. 다른 데이터는 전혀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분포를 알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쵸? 1차원에 쭉 그려놓고 여기 60cm 하나 이렇게 올라가고 90cm 하나 막대기가 올라가고 쭉 하면은 이거 분포를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만들기가 쉬운데요. 이게 3차원, 4차원, 5차원 이렇게 커지고 실제 데이터는 100차원, 뭐 10,000차원 이렇게 커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컬럼들이, 그러니까 열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데이터가 이런 것들을 고차원 데이터라고 하는데, 고차원 데이터가 되면은 분포 자체를 추정하는 것이 거의 굉장히 힘든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차원이 커지면 거기 분포를 추정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샘플들이 지수함수적으로 많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 어떤 그 크기를 아까 큰 거랑 작은 거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눴는데 마찬가지로 다리도 뭐 4개인 거랑 6개인 거 뭐 이렇게 2개 혹은 3개로 나눌 수 있겠죠.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그 칸이 몇 개가 돼요. 크기랑 다리가 있다라고 하면 크기만 있을 땐 2개로 분류가 됐는데 다리가 있으면 크기 2개에다가 다리도 만약에 4개냐 6개냐에 따라서 2개로 되니까 이 칸이 2 곱하기 4가 되죠. 거기에다가 눈까지 있다. 눈이 2개냐 아니면 뭐 이렇게 있다. 3개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칸이 2개가 돼가지고 8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칸을 이렇게 그리드로 나눴을 때 그것들이 많아지면 그 차원이 커지면은 그 필요로 하는 데이터 샘플들이 지수함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포 추정하는 게 쉬운 일인 것 같지만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분포를 추정하는 것 자체도 비지도 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지도 학습이 대표적으로 요즘에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에서 생성 모델을 얘기를 들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것을 아까 상상한다고 생각했는데 뭔가를 설명을 보고 그것들의 분포를 보고 그 분포에서 하나의 샘플을 가상의 샘플인데 실제인 것처럼 요즘에 딥페이크라고 가짜 얼굴 만들어 가지고 아무튼 동영상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성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생성 모델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는 없는데 마치 가상인물 같은 걸 생성할 때 이 비지도 학습이 많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특징이라고 하면은 기계학습에서 아까 입력으로 주어지는 그것을 그냥 특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영어로는 feature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 컴퓨터로 대상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대상을 무조건 컴퓨터는 숫자뿐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상을 무조건 수치화해서 그리고 보통은 일정한 길이의 벡터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벡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숫자들이 연속적으로 몇 개가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3개가 있다라고 하면 3차원 벡터, 5개가 있다라고 하면 5차원 벡터
만 개가 있다라고 하면 만 차원 벡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컴퓨터로 대상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대상을 수치화해서 일정한 길이의 벡터를 만드는데 이런 것을 특징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상에서 특징을 얻어낼까에 대한 이런 연구는 기계학습의 아주 기초적인 연구로 예전서부터 많이 연구가 되어 온 연구 분야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혹은 특징 추출, 그리고 많은 특징 중에 입력을 골라낸다라고 하면 입력 특징 선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영상 같은 경우 요즘에 디지털 영상이 뭐 대세로 다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영상 사이즈가 100픽셀, 가로가 100픽셀, 세로가 100픽셀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점의 개수는 100 곱하기 100이니까 만이 되겠죠. 만 개. 그리고 보통 우리가 RGB 컬러를 쓰니까 R에 해당하는 레드, 붉은색에 해당하는 게 또 만 개가 있고, 그 G, 그린에 해당하는 게 만 개의 숫자가 있고, 블루에 해당하는 게 만 개의 숫자가 있어서 총 3만 개의 숫자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100 바이 100 그 컬러 영상 같은 경우에는 3만 개의 숫자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3만 차원의 벡터로 그럼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들을 3만 차원의 입력 벡터다, 입력 특징 벡터다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음성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10초 단위로 끊었다. 그리고 우리가 60Hz, 1Hz라고 하는 것은 1초에 한 번 진동을 하는 거고, 진동을 얼마나 많이 하냐를 헤르츠라는 단위로 표시하는데요. 그래서 10초에 60Hz짜리 음성이 있다라고 하면 600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러면 이것은 600차원의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런 입력을 그냥 그대로 이용하면, 특징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음성 같은 경우에는 600개 뭐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상 같은 걸 생각하면 100 바이 100, 100 곱하기 100이다라고 하면 아까 3만 차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어떤 시스템에 입력으로 집어넣어서 이것들을 학습하려면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차원이 커지면 그거를 잘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수가 지수함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일반적으로 차원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차원을 예를 들어서 3만 차원에서 100 차원으로 줄인다라는 것,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많이 사용이 되어 왔고요. 이런 것들을 보통 특징 추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준비한 것은 학습 모델인데요. 학습 모델이 왜 필요하냐? 기계학습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학습 모델에 인가해서 출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같은 입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습 모델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실수 X로부터, 그러니까 X로부터 Y를 예측하는 이런 회귀 분석 문제를 가정을 해봅시다. 회귀 분석 문제라고 하면 X, Y 이렇게 쌍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새로운 X가 들어왔을 때 그냥 Y, 그 실수 값을 예측하는 것을 보통 회귀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X도 1차원이고 Y도 1차원이니까 비교적 쉬운 문제인데요. 회귀 분석에서 사용하는 모델 자체가 우리가 1차 함수를 모델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1차 함수를 모델로 생각하면은 Y는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게 AX 더하기 B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모르는 게 A랑 B가 있죠. 이런 것들을 어떤 모델의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계학습은 뭘 하는 거냐? 일단 어떤 모델을 사람이 정해요. 보통 사람이 정합니다. 물론 그 모델 정하는 것도 기계학습 방법으로 정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는 사람이 모델을 정해요. 그래서 1차 함수라는 모델을 정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변수가 있죠. A, B, AX 더하기 B에서 A, B 이 변수들을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학습하는 게 바로 기계학습입니다. 근데 만약에 모델이 다른 모델로 사용했어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2차 함수죠. 이런 모델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변수가 3개가 되겠죠. 그럼 똑같이 데이터는 똑같은데 모델이 달라지면은, 그런 새로운 인풋이 들어왔을 때, 새로운 입력이 들어왔을 때 예측되는 값은 당연히 모델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모델이 좋다, 어떤 모델이 안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 학습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학습 모델의 종류는 굉장히 많이,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모델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 중에
우리가 하나를 임의로 선택을 한다. 그러면 모델이 선택되면 입력 데이터 X로부터 일반적으로 특징을 뽑아내요. 물론 이 과정을 생략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F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X로부터 특징, 피처 F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F는 X에 대한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F는 fx다 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델을 골랐으면 모델의 입력으로 주어지는 것은 이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특징을 입력으로 집어넣으면 이 특징은 f가 될 수 있고 또 입력 데이터 x 자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 모델의 특징을 입력으로 집어넣으면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습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간단하게는 설명드렸는데 지도학습의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류 문제에서는 주어진 입력이 어떠한 집단에 속하는지를 많은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그런 문제가 바로 분류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통 영어로는 많이 쓰는데요. 영어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분류 문제의 대표적인 게 엄청나게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문제, 그렇죠? 남자의 특징들이 쭉 있어요. 뭐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이런 것들이 쭉 특징으로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은 남자일까 여자일까를 맞추는 거죠. 물론 요즘에 김연경 선수 같은 분은 키가 워낙 커가지고 남자라고 오분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뭐 머리가 길고 짧고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어쨌든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배우는 것, 그것을 분류 문제를 학습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다른 예로 오늘 주제에 해당하는데요. 개와 고양이, 영상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영상이 주어졌을 때요. 이 영상에서 개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여기 퍼그도 있고, 뭐 스패니얼도 있고 막 이런데, 이런 개랑, 그 다음에 고양이도 다양한 종류의 고양이가 있겠죠. 크기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모양도 다양하고. 근데 어린이 아이한테, 뭐 한 3살만 먹은 아이한테 어떤 사진을 보여주고 얘가 개야 고양이야 라고 하면 거의 다 100% 맞추죠. 거의 비슷하게 생긴 것도 개인지 고양인지 굉장히 잘 맞춥니다. 사람 굉장히 잘 맞추는데 컴퓨터가 이것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세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정면을 볼 수도 있고 옆면을 볼 수도 있고, 그쵸? 사진으로 분류를 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크기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강아지가 멀리서 있는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가까운 데서 있는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종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다양하고요.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이런 그 개와 고양이 데이터를 많이 보면 볼수록, 그 다음에 분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도학습이기 때문에 이 사진은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사진은 강아지야 라고 사람들이 이미 이렇게 정답을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정답을 적어 놓은 거를 학습을 하기 때문에 분류 문제에서는 이 정답을 보고 학습을 굉장히 많이 해서 학습을 되게 많이 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게 강아지인지 아니면 고양이인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분류 문제에서 이렇게 두 가지만 분류하는 게 아니라요. 그 클래스 그러니까 집단이 여러 가지 집단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 쪽에서 이미지넷 챌린지라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딥러닝, 나중에 설명드릴 딥러닝의 발전을 이끈 그런 데이터셋인데요. 거기에서는 1000개의 이 집단이 있어요. 영상 자체는 한 200만 장 정도가 있고요. 그 200만 장이 각각 1000개의 집단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데이터를 보고 사람이 맞춰보면은 실제 한 사람이 있거든요. 200만 장을 보고 분류를 자기가 해본 거죠. 사람이 했을 때 한 95% 정도의 성능이 나온다라고 보면은 최근에는 사람을 훨씬 뛰어넘는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특히 나중에 설명드릴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분류 성능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데요.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예를 들어 간단하게
분류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학습하려면 어떤 것을 위해서 학습을 해야 되나 그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목적이 되는 함수를 보통 목적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계학습 알고리즘에서 목적 함수는 일반적으로 최대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기계학습에서는 이 사람이 정답을 적어 놓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계학습 모델이 출력으로 내놓는 예측값이 있죠. 그래서 그 정답과 예측값, 정답을 y 스타라고 하고 예측값을 y라고 하면은 이 y 스타랑 y의 차이를 우리가 오차라고 하는데 그 오차를 생각하면 오차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손실함수, 영어로는 로스 펑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손실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학습 알고리즘마다 이 손실함수를 다르게 정의함으로써 알고리즘의 성능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목적함수의 역수, 그러니까 목적함수분의 1 혹은 목적함수의 마이너스를 취한 거를 보통 손실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계학습에서는 목적함수나 손실함수 두 용어를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학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분류 문제를 가정을 할게요. 제일 간단하니까. 일단 여기 맨 왼쪽에 보면 PXY라고 데이터 분포가 존재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실제 뭔지도 모르고 X는 입력이고 여기서 Y는 출력이고 P라고 쓴 거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 데이터가 우리가 관측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로 열고 x1, y1 가로 닫고 했는데 이게 입력과 출력의 쌍이죠. 이런 데이터들이 n개가 존재를 합니다. 유한하게 존재하겠죠. 예, 그것을 large n으로 썼는데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는 어떻게 샘플링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데이터 분포로부터 샘플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x1, y1, x2, y2, xn, yn이 샘플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기계학습 알고리즘에서는 어떠한 특징 추출 알고리즘을 통해서 특징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스몰 f는 large fx라고 써 있는 부분이 바로 특징을 추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모델을 정한다고 했는데요. 1차 함수 모델을 하느냐, 2차 함수 모델을 하느냐, 뭐 이런 것처럼 모델을 정합니다. 그럼 고를 수 있는 모델 집합이 있겠죠. 그래서 M1은 예를 들어 1차 함수다. M2는 2차 함수다.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M을 사람이 보통 고릅니다. 그래서 M을 골랐으면, 모델을 골랐으면 이제 모델에다가 입력으로 fx, 그 특징 추출된 것, 혹은 특징 추출을 이렇게 그 점선으로 표시했는데요. 이것은 특징 추출 과정이 어떤 데서는 필요하고 어떤 데서는 어떤 알고리즘에서는 필요 없고 해서 이걸 점선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fx를 이 모델의 입력으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w라고 쓴 거는 아까 파라미터 있죠. y는 ax 더하기 b에서 a, b에 해당하는 그 변수들은 이 w라고 표현했는데 이 실제 모델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이 학습 알고리즘에서는 이 변수들을 배우는 거죠. 기울기가 얼마가 되고 절편이 얼마가 되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 데이터로부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배우냐? 그러면 y 제가 샵이라고 썼는데 y 샵이 바로 예측된 값이겠죠. 그러면 이 y 샵이랑 그 다음에 원래 그 트레이닝 데이터,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로부터 학습 데이터에는 정답이 있죠. 정답이 y죠. 그래서 y 샵이랑 y, 그 다음에 또 w도 여기 들어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제일 간단하게는 y 샵이랑 y랑 차의 절대값, 그쵸? y 샵 빼기 y의 절대값, 그것을 예를 들어 손실 함수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손실 함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예측이 잘 된 거니까, 오차가 없이 예측이 잘 된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학습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습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라미터를 배우는데, 변수를 배우는데, 이 W, 여기선 W죠. 그래서 W 플러스, 학습 알고리즘을 돌리면 W 플러스가 나오고, 이 W 플러스는 어떤 알고리즘,
그래서 이 손실 함수랑 그 다음에 현재 현재 변수가 뭐냐, 변수의 초기 값이죠. 예를 들어서 초기 값이 뭐냐에 따라서 알고리즘을 돌리면 그 중에서 W 중에서 이러한 W 중에서 제일 작게 하는 W를 내는 게 보통 학습 알고리즘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학습이고요. 그러면 실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뭔지 모르는 데이터 분포로부터 뭐 어떤 데이터가 하나가 얻어져요. 우리가 관찰을 하죠. 근데 여기서는 Y는 관찰이 안 되고 X만 관찰이 된 거죠. 그러면 이런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기존에서 사용되는 부분은 이 특징 추출 알고리즘에 입력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특징 추출 알고리즘의 출력으로 fx가 나오면 그것을 그냥 입출력 그 모델에다가 집어넣으면 그러면 y 샵이 나오면 이것을 예측치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학습은 이 w를 배우는 것, 테스트는 x가 들어왔을 때 y 샵을 내는 것, 이것이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학습할 수 있는 겁니다. 딥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딥러닝은 기계학습 방법 중에 하나예요. 기계학습 방법 중에 하나고 예전서부터 신경회로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신경회로망, 보통은 인공신경회로망, 영어로는 Artificial Neural Network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NN 혹은 NN, Neural Network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60년대에 퍼셉트론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입력이 예를 들어 입력이 3개가 있다. A, B, C가 있다. 그러면 출력이 뭐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대상이 뭐가 있다라고 하면 예측을 어떻게 하냐면 A에다가 일정한 수를 곱하고 더하기 B에다가 일정한 수를 곱하고 더하기 C에다가 또 일정한 수를 곱해서 어떤 숫자가 하나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숫자를 그냥 출력에다가 내는 그런 것이 퍼셉트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퍼셉트론은 보통 이제 선형 모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노드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비선형이 되지만 어쨌든 선형 모델인데 80년대에 이것을 완벽하게 비선형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시도가 있어서 제일 간단하게는 그 퍼셉트론의 그 층을 여러 개를 싼 거예요. 층을 여러 개 싸서 다층 신경망 구조가 나왔죠. 그래서 다층 신경망이 나왔고요. 그 다층 신경망이 80년대에 굉장히 각광을 받아서 실제 문자 인식이나 이런 데 굉장히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쭉 연구가 돼서 2010년대도쯤에 딥러닝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면서 각광을 받았고 관심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고 관심 많이 받은 거는 별 이유가 아니라 성능이 워낙 좋아요. 아까 그 이미지넷 챌린지라는 걸 얘기했었는데 영상 200만 장을 가지고 1000개의 군집 중에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분류하는 문제인데 거기에서 성능이 이전 방법들보다 말도 안 되게 성능이 많이 좋아져서 그때서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딥러닝에 열광을 했고요. 딥러닝이 그러면 왜 딥이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퍼셉트론은 은닉층이 하나도 없어요. 은닉층이라고 하면은 입력과 출력 사이에 몇 개의 층이 있는지 그거를 은닉층이라고 하는데 퍼셉트론은 그냥 입력하고 출력이 바로 연결되죠. 근데 다층 신경망은 입력하고 출력 사이에 층을 2개 내지 3개 정도 쌓아요. 거기에 비해서 딥러닝, 딥 네트워크이죠. 그러니까 딥 깊은 네트워크, 연결 구조라는 뜻인데 딥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층이 작게는 5개에서 뭐 100개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층을 엄청나게 많이 쌓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딥러닝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딥러닝이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학습, 우리 이제 주로 설명한 분류 문제, 지도학습, 그 다음에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런 것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딥러닝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실제 이 딥러닝에 기반해서 점점 더 많은 산업 분야, 기존의 기계학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던 많은 분야에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도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하는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딥러닝의 실사용 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요. 주로 영상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성공을 거뒀고요. 딥러닝 같은 경우에 영상 분야에서
영상을 아까 생성한다든지 새로운 영상, 생각지도 못한 영상을 생성한다든지 뭐 가상인간 뭐 이런 것들이 다 딥러닝을 통해서 생성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떤 영상이 있으면 이게 뭐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사람이 관찰해서 이거를 분류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산업 현장에서 그거를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철판이 있어요. 철판에서 얘가 흠인지 어떤 흠인지 이런 걸 분류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사람이 다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었다라고 하면 그럼 사진 찍어가지고 기계가 자동적으로 이것을 분류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의료 영상 같은 경우에 딥러닝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마다 예를 들어 그 장기의 위치 같은 게 약간씩 다르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들을 사람이 일일이 여기는 뭐 위고 여기는 뭐 이런 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의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이걸 봐야 되는데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런 것 의료 영상의 이런 그런 것들을 등록이라고 하는데 registration 그런 거 할 때 자동적으로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공적인 그러니까 지능을 모방하는데 딥러닝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단 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종단 학습은 영어로는 end to end, end 끝에서 끝까지 학습한다라는 얘기고요. 아까 그 기계 학습을 수행할 때 그 특징을 일반적으로 추출한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특징 추출 알고리즘은 전통적으로 인간이 개입해가지고 어떤 알고리즘을 써서 특징을 뽑는다라는 것들을 적용한 다음에 뽑아진 특징을 어떤 그 학습 모델에 입력으로 집어넣거든요. 전통적인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신경회로망, 80년대에 유행한 신경회로망에서도 마찬가지로 특징을 뽑은 다음에 그 특징을, 뽑아진 특징을 신경회로망에 입력으로 집어넣는 과정이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근데 딥러닝이 나오면서 딥러닝은 층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특징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뽑지 않고도 딥러닝의 입력으로 그냥 그 원 데이터, 예를 들어 영상이다라고 하면 오리지널 영상 자체를 입력으로 그 딥러닝의 입력으로 집어넣으면은 알아서 특징까지 뽑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특징을 추출해서 학습 모델의 입력으로 삼지 않고 원입력을 그대로 모델에 넣고 출력하는 방법을 이 종단 학습, 그러니까 end-to-end learning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때는 학습 시 내부적으로 자동적으로 특징이 추출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의 개입이 굉장히 많았죠. 특징을 추출하는 알고리즘도 사람이 어떤 걸 해야 될지, 어떤 알고리즘을 써야 될지 골라줘야 되고, 그 다음에 모델도 다양한 모델에서 사람이 골라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수고가 많이 덜어진 거죠. 딥러닝을 통해서 딥러닝의 모델도 물론 여러 가지가 다양한 게 있겠지만 고려할 것이 그만큼 없어진 거죠. 그래서 아무튼 비전문가도 이 딥러닝, 딥 네트워크를 구해서 딥 네트워크를 이렇게 선정해서 학습이 굉장히 용이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딥러닝 혹은 이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마치 여러분들이 요즘에 뭐 엑셀 쓰는 거 불편해 하시는 분들 많이 없잖아요. 엑셀 쓰는 것처럼 이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쓰는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인공지능이 어떻게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분하는지라는 것을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모방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특히 기계학습이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데이터로부터, 귀납법이죠. 많은 데이터로부터 어떤 학습 모델을 학습시켜서 목적을 이루는 거죠. 근데 분류 문제를 이제 강아지와 고양이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분류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이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손실함수도 배웠고, 그 다음에 학습 모델에 아웃풋이 나오면, 출력이 나오면 그것과 정답이랑 비교해서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수를 조절해 나간다.
이렇게 조절해 나가면 새로운 입력이 들어왔을 때 새로운 뭐 강아지가 됐던 고양이가 됐던 그런 그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 새로운 영상에 대해서 이 그 네트워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 시스템에 입력으로 집어넣으면 새로운 영상을 출력을 자기가 알아서 내는 거죠. 그 출력이 물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학습은 여러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학습 데이터로 학습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출력은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영상만 들어와도 이게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를 인공지능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